지금까지 줄거리. 그 무렵 스타브록인가 미친 절름발이 여인인 마리아 레바드키나와의 비밀스런 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다. 그런 가운데 마침내 스타브록인이 모습을 나타내고 그의 어린 시절 교사였던 스테판 베르호벤스키의 아들이자 비밀리에 이곳 혁명 조직의 우두머리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 표트르 베르호벤스키 역시 스타브록인과 함께 이 현에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도시 곳곳에서 기묘한 사건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한다. 바르바라 부인은 스테판에게 재산과 연금을 줄 테니 다샤와 결혼하라고 말했지만 스테판은 갑작스런 결혼 제의에 다샤에게 어떤 즉 바르바라 부인의 아들 니콜라이와 연관된 문제가 있어 그 타인의 죄를 자신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그러면서도 도박빚을 갚고 아들에게 주어야 할 돈을 마련할 유일한 기회이기에 이를 선뜻 거절하지 못한다. 우연한 기회에 바르바라 부인의 집에 모인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표트르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낸 타인의 죄 운운하는 경솔한 편지의 내용을 폭로한다. 바르바라 부인은 자신이 두 사람을 결혼시키려 했던 의도를 불순하게 오해했던 스테판에게 경멸을 느껴 그와의 절교를 선언한다. 또 마리아와 니콜라이의 석연치 않은 관계에 대한 소문도 니콜라이가 돌아오기 전 표트르가 밝힌 진상에 의하면 니콜라이가 단지 남들이 모질게 대하는 마리아에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에 대한 망상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다. 니콜라이는 이 모든 것이 밝혀지는 자리에서 여전히 마리아에게 친절을 베풀었기에 표트르의 말은 무게를 더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샤의 오빠 샤토프가 니콜라이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뺨을 후려치고는 조용히 퇴장한다. 니콜라이는 모욕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상대를 죽여버릴 성질의 인간이지만 샤토프에게 맞고도 침묵할 뿐이었으므로 이 일은 또 구설수에 오른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리자가 갑작스럽게 기절한다. 이후 니콜라이 스타브로기는 레바드킨의 동생 마리아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임이 드러난다. 그리고 스테판 베르호벤스키의 아들 표트르의 정치 공작과 그에 휘둘리는 인물들의 면면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제2장 밤 1. 그는 보고야블렌스카야 거리를 쭉 걸어나가 이윽고 비탈진 길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발은 진흙탕에 푹푹 빠졌다. 그러자 갑자기 넓디 넓고 안개가 자욱한 텅 빈 공지가 눈앞에 전개되었다. 강이다. 집들은 마치 오두막처럼 변모하여 있고 길거리는 질서 없는 무수한 골목길 속에 그 모습을 감춰버렸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강변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채 오랫동안 울타리 옆을 더듬더듬 걸어갔다. 그러나 길을 잃을 듯한 기색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것은 아랑곳도 하지 않는 걸음걸이였다. 그는 전혀 다른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깊은 생각에서 깨어나 사방을 휘 둘러보았을 때 비에 젖어 습기 찬 기다란 부교 위 한복판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놀랐을 따름이었다. 더욱이 주위에는 인기척이라고는 없었으므로 벼랑간 팔꿈치 바로 밑에서 뜻하지 않은 은은하고 추근추근한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는 뭔가 이상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것은 무척 유쾌한 소리였지만 이 마을에서 지나치게 개화된 사람들이나 머리를 지진 시장 근처의 젊은 점원들이 곧잘 사용하는 것 같은 일부러 달콤한 억양을 섞은 목소리였다. 선생님, 실례지만 우산을 좀 같이 받을 수 없을까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의 우산 밑으로 기어들어왔다. 아니면 기어든 것처럼 보였을는지도 모른다. 불황이는 그의 옆에 바싹 붙어서 팔꿈치로서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따라왔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걸음을 늦추면서 어둠 속에서 될 수 있는 한 이 사나이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했다. 키가 작달막하고 마치 이 근처에서 놀다가 온 마을 사람 같은 티가 엿보였다. 옷차림은 따뜻하게 입은 것 같진 않았고 게다가 말쑥하지 못했다. 부스스하게 흐트러진 고수머리 위에는 차양이 반쯤 떨어져 나간 비에 흠뻑 젖어 눅눅해진 캡이 그냥 얹혀 있었다. 보아하니 이 사나이는 바싹 마른 데다가 얼굴빛은 거무튀튀하고 머리털이 새까만 것 같았다.
눈은 커다랗지만 꼭 집시의 눈처럼 광채가 났고 누렇게 흐려졌음에 틀림없었다. 어둠 속이었으므로 겨우 이것만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나이는 분명 40 전후였고 별로 술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네는 나를 알고 있나? 하고 니콜라이 브세블로도비치는 물었다. 스타브로긴 나리님, 바로 니콜라이 브세블로도비치이시지요. 저는 지난 일요일 정거장에서 말입니다. 기차가 닿자마자 보았었지요. 뿐만 아니라 전부터 나리의 소문을 들었답니다. 표트르 베르호벤스키로부터겠지. 자네는 징역수인 폐직가인가? 세례를 받았을 땐 표트르 표도로비치란 이름을 받았었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지금도 역시 이 지방에서 살고 있답니다. 하나님과는 무척 사이가 좋은 할멈이죠. 점점 허리가 구부러져 가고 있습죠. 낮이나 밤이나 매일같이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죠. 그러니까 늙은 몸을 난로 위에 누워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습죠. 자네는 징역살이에서 도망쳐 나왔나? 네, 좀 운명을 바꿨답니다. 성소도 종도 교회에 가는 길도 죄다 내동댕이 쳤습죠. 왜냐하면 평생 징역만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기가 끝날 때를 기다리기가 너무 지리한 것 같아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로 하는 일 없이 온종일 번둥대고 있습죠. 제 아저씨도 위조 지폐를 만든 죄로 이곳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지난주에 죽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명복을 빌고자 20개가량의 돌멩이를 개에게 마구 던져주었습죠. 저희들이 하는 일이란 고작 이런 거지요. 그 밖에 표트르 스체바노비치께서는 러시아 전국을 어디나 돌아다닐 수 있고 장사치들이 쓰는 여행증을 갖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친절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사실 우리 집 아버지가 영국 클럽에서 트럼프를 하다가 그만져서 너를 팔아버렸다네. 이건 부당하고 인정미 없는 짓이네.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날이 따끈한 차를 한 잔 마시고 추위를 덜까 하옵는데 삼루불만 적선해 주실 수 없겠어요. 그럼 자네는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군. 나는 그런 일은 질색이야. 도대체 누구의 명령이지? 명령이라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다만 세상에서 다 알고 있는 자비심이 많은 나리의 이름을 들었을 뿐이죠. 나리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벌이란 고작해야 모기의 눈물만큼밖에 안 되는 것입죠. 지난 금요일엔 만두를 폭식했습죠. 마르띠인이 비누라도 퍼먹듯이 말입니다. 그 이후론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 다음 날은 참았지요. 그 다음 날은 또 고스란히 굶었습죠. 그래서 개울물만 마치 뱃속에다 붕어라도 기르듯이 잔뜩 퍼마셨지요. 이러한 처지니 나리 무엇 좀 주시지 않겠어요? 실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아주머니가 있습죠. 한 푼 없이야 어디 그곳에 살 수 있어야지요. 도대체 표트르 스체파노비치는 나를 대신해서 무엇을 자네한테 약속했던가? 별로 약속한 것은 없습죠. 그렇지만 그때 가봐서 나리께 도움이 될는지도 모른다고만 이야기하셨죠. 무슨 일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답니다. 그건 표트르 스체바노비치께서 예를 들면 저에게 까자크 같은 인내심이 있나 없나를 떠볼 뿐이지 조금도 나란 인간을 신용해 주지 않으니까요. 표트르 스체바노비치는 굉장한 천문학자지요. 하늘을 떠돌아다니는 별들을 빤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분에게도 허물이 있답니다. 저는 나리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과 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나리의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표트르 스체파노비치는 그렇고 그런 분이지만 나리는 나리대로 좀 다른 분이겠지요. 그분은 사람에 대한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놈은 악당이다 하면 악당이라고만 여기지 다른 것은 통 모르니까요. 또 저놈은 바보다 하면 바보라는 말 이외엔 그 사람의 호칭을 달리 부르지 않는답니다. 이런 식이죠. 그러나 나는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에는 바보일는지 모르겠으나 목요일에는 그분보다 훨씬 영리해질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내가 몹시 여행증을 갖고 싶어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정말이지 러시아에서는 이 여행증 없이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요. 마치 내 넋이라도 제 손아귀에 넣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습죠.
날이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지만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로서는 세월 보내기가 아주 수월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멋대로 인간을 이렇다 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분은 지독히 인색하거든요. 그분은 제가 그분을 제쳐놓고 나리하고 얘기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할 거예요. 나리, 저는 말입니다. 나리 앞에 나서면 마치 하나님 앞에 나선 기분이 듭니다. 벌써 나흘 밤째나 이 다리 위에서 나리가 와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분의 도움을 빌지 않고 슬그머니 제 할 일을 하려고 생각했습죠. 생각해보면 매한가지 일입니다만 집신보다 구두에다 머리를 수그리는 편이 훨씬 마음에 들거든요. 하지만 내가 밤중에 이 다리를 지나리라는 걸 도대체 누가 말해줬나? 아, 그건 말씀이죠. 고백하자면 옆에서 새어나온 소리를 슬쩍 귀담아 들은 겁니다. 말하자면 레바드킨 데이의 우둔한 소치에서 나온 거죠. 아무튼 그 친구는 속에 있는 걸 감춰두질 못하는 위인이니까요. 그래서 사흘낮과 사흘밤을 꼬박 기다린 값으로라도 제발 3루분만 나리께서 적선해 주셨으면 합죠. 옷이 흠뻑 젖어버린 것 따위는 이제는 화가 나서 더 말도 못할 지경입죠. 나는 왼쪽, 자네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다리는 다 건너왔어. 들어봐, 표도르. 나는 내 말을 한번 들어서 알아듣는 걸 좋아해. 난 자네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어. 앞으로는 다리 위에서든 어디서든 나의 눈에 걸리면 용서 없네. 자네 따위는 나한테 필요 없어. 또 앞으로도 그럴 거야. 만일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때는 꽁꽁 묶어서 경찰서로 넘겨버리겠어. 썩 꺼져. 그렇지만 적어도 같이 동무해드린 값이나마 던져주십시오. 심심찮게 기분이라도 풀어드렸으니까요. 꺼져. 하지만 나리께서는 이곳의 길을 아세요. 맨 꼬불꼬불한 골목 투성입죠. 안내해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정말이지 이 거리는 악마가 고리짝 속에 들어가 마구 휘둘러댄 것 같은 곳입죠. 당장 묶어버릴 테야. 니콜라이 브세블로도비치는 위협이라도 하듯이 몸을 획 돌렸다. 나리,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의지할 곳 없는 인간을 너무 오래 학대하지 않습니까? 아니, 보아하니 자네는 꽤 자신만만하군. 저는 나리, 그저 나리만 믿습죠. 결코 저 자신을 믿는 건 아닙죠. 자네 따윈 필요 없다고 한 번 말했으면 알 게 아닌가. 그러나 전 나리가 필요한 거려. 나리, 어쨌든 말입죠. 당신이 돌아오시는 길목에서 기다리기로 합죠. 그럴 도리밖에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일러두지만 이번에 만나게 되면 사정없이 묶어버릴 테다. 그럼 묶으실 끈을 마련해 드려야죠. 안녕히 가십시오, 나리. 당신은 의지할 곳 없는 고아를 우산 아래다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죠.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죽을 때까지 감사할 것입니다. 그는 겨우 떨어져 나갔다. 니콜라이 브세블로도비치는 불안해하면서 목적한 곳까지 걸어왔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듯한 이 산에는 자기란 인간은 스타브로긴에게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확신하고 있는 듯 싶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 사실을 뻔뻔스럽게 알리려고 초조해하는 것 같다. 그건 그렇고 이 사나이는 대체로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불황자가 한 말은 전부가 엉터리 같지는 않았다. 사실 그는 표트르 스체바노비치에게 내밀히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니콜라이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강청했는지도 모른다. 바로 이 점이 무엇보다도 주목할 사실이었다. 2. 니콜라이 브세블로도비치가 당도한 집은 울타리 사이에 끼어있는 쓸쓸한 골목에 있었다. 울타리 너머에는 채소밭이 쭉 펼쳐져 있어 문자 그대로 마을 끝이었다. 완전히 고립된 자그마한 목조 건물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아직 널판자도 붙이지 않았다. 창문 하나는 일부러 덧창을 열어놓았고 창틀에는 촛불이 세워져 있었다. 분명히 그것은 그날 밤 오기로 되어 있는 늦은 손님을 위해서 촛대를 대신하려는 것이었다. 30보쯤이나 떨어진 전방, 입구에 서 있는 키 큰 사람의 모습을 니콜라이는 분간할 수 있었다. 아마 이 집 주인이 기다리기에 지쳐 길거리를 구경하려고 밖으로 나온 것임에 틀림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나이에 허둥대고 몹시 겁먹은 듯한 목소리마저 들려왔다. 거기 계신 분은 당신입니까? 당신인가요? 나요. 집 입구까지 닿아서 우산을 접어들 때야 비로소 니콜라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마침내 오셨군요. 하고 레바드킨 대인은 갑자기 말을 떼더니 분주히 수선을 피웠다. 자, 우산을 이리 주십시오. 몹시 젖었군요. 우산을 여기 바닥 한 구석에 펴두겠습니다. 자, 어서 들어가십시다. 어서. 복도에서 방으로 통하는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방 안에는 촛불 2개가 켜 있었다. 꼭 오시겠다는 당신의 말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믿지 않았을는지 모릅니다. 12시 45분이군. 니콜라이는 방 안에 들어서면서 슬쩍 시계를 보았다. 게다가 이렇게 비까지 쏟아지고 또 어지간히 떨어져 있어서요. 저는 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문 밖을 내다봐도 채소밭뿐이고 그리고 세상사라곤 완전히 등지고 말았으니까. 하지만 불평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감히 그럴 수가 있겠어요. 다만 그 괴로운 일주일간을 기다리기에 애태웠으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해결지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듣고 싶습니다. 니콜라이 부세볼로도비치. 자, 어서. 그는 탁자 옆 소파를 가리키면서 굽실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니콜라이 부세볼로도비치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방 안은 매우 좁았고 천장은 낮았다. 가구들은 꼭 필요한 것들만이었다. 몇 개의 걸상이며 하나의 긴 의자며 죄다 나무로 되어 있고 방금 만들어진 것 같이 가죽도 천도 붙이지 않았고 손거리도 없었다. 보리수로 만든 탁자가 2개, 하나는 긴 의자 옆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구석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 위엔 탁자보가 씌워져 있고 뭔가 잔뜩 올려놓은 위에는 깨끗한 냅킨이 놓여 있었다. 모두 이것뿐이었다. 그러나 온 방 안은 놀라리만큼 깨끗하게 손길이 가 닿은 것 같았다. 레바드킨 대인은 벌써 8회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퉁퉁 부어 누렇게 떠 있었고 눈은 불안스러운 것 같았지만 호기심의 빛이 뚜렷했고 어쩐지 섬쩍지근했다. 그는 어떤 말투로 얘기를 꺼내야 할지 또 말머리를 어떻게 잡아야 유리할지 아직 자신도 갈피를 못 잡고 있음이 겉으로 역력히 나타났다. 보다시피 하고 그는 주위를 가리켰다. 저는 조심할 사제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요. 금욕과 고독과 적빈. 이건 꼭 옛날 기사들이 서약이라도 한 것 같습니다. 옛날 기사들이 그런 서약을 했다고 생각하나? 아마 틀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슬프게도 전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니콜라이 부세볼로도비치, 난 여기서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욕망에서 눈을 떴습니다. 정말 한 잔은커녕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 구석에 꾹 틀어박혀서 엿새 동안 양심의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방 안의 벽조차도 새삼 자연을 연상시키듯이 송진 냄새를 풍겨주고 있습니다. 아, 나는 어떤 인간이었던지요. 무엇을 하고 있었던지요. 밤에는 숨을 돌릴 잠자리도 없이 낮은 낮대로 헐떡거리며 헤맸도다. 천재 시인의 표현대로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흠뻑 젖으셨군요. 차라도 한 잔 드시는 게 어떨까요? 걱정하지 말게나. 사모바르가 7시부터 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꺼져버렸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태양도 차례가 오면 자연히 식어서 꺼져버릴 거라고들 하더군요. 그건 그렇고 필요하시다면 또 만들지요. 아가피아는 아직 자지 않으니까요. 마리아 츠모페예브나는 여기 있어요. 하고 레바드키는 속삭이듯 곧 받아 넘겼다. 좀 엿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는 다음 방으로 통하는 닫혀진 문을 손짓했다. 잠들지 않았는가? 오, 아닙니다. 천만에. 그럴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누이는 초저녁부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오신 줄 알고 화장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고 그는 입을 삐죽이며 실없는 장난을 치는 듯한 미소를 띄웠으나 곧 입을 다물고 말았다. 대체 누이는 어떤가? 니콜라이 부세볼로도비치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물었다. 대체라니, 그건 당신께서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는 불쌍히 여기듯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데 지금은 앉아서 카드로 점을 치고 있습니다. 좋아, 나중에 만나지. 우선 자네부터 일을 끝내야 하니까. 니콜라이는 걸상에 앉았다. 대위는 감히 소파에 앉지도 못하다가 곧 자기도 다른 걸상을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몹시 동요하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엄숙한 자세를 취했다. 저기 식탁보를 씌운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갑자기 니콜라이는 그곳에 눈이 미치자 이렇게 물었다. 저건 말씀입니까? 레바드킨도 돌아다 보았다. 저건 말입니다.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도움으로 마련한 겁니다. 말하자면 새로 이사온 축하라고나 할까요? 게다가 일부러 먼 길을 오신다기에 또 겸해서 자연 피로도 하시리라 믿고 마련한 겁니다. 하고 그는 감동한 듯이 히히 웃었다. 그리고는 자리에 일어나서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구석자리로 걸어가 조심스럽게 식탁보를 살짝 벗겼다. 그 밑에는 미리 준비한 음식들이 나타났다. 햄, 송아지 고기, 정어리, 치즈, 초록빛 작은 커트글라스 따위의 병과 목이 긴 보르도 술병.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그리고 아주 맵시 있게 배열되어 있었다. 저건 자네가 직접 마련한 건가? 네, 제가 했습죠. 어제부터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에게 경의를 표시하려고. 마리아 찌모페예브나는 이런 일엔 아시다시피 무관심하니까요. 어쨌든 당신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된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그건 이 집주인도 당신이고 저는 아니니까요. 저는 말하자면 당신의 조수격이지요.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 전 정신적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남은 나의 이 재산을 앗아가지 말아주세요. 그는 혼자 제 기분에 못 이겨 말을 맺었다. 자네도 안 주면 어떨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전 저대로 독립성을 지닌 인간입죠. 그는 앉았다. 아,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 이놈의 가슴속이 온통 부글부글 끓어서 당신이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몰랐지요. 그러면 지금 저의 운명을 결정해 주십시오. 저의 운명과 그리고 저 불쌍한 여자의 운명을. 그러면 옛날에 곧잘 그랬듯이 당신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겠어요. 4년 전처럼. 그때만 해도 당신은 나 같은 놈의 얘기도 다소곳이 들어주셨고 또 시도 읽어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폴 스타프, 섹스피어가 쓴 폴 스타프라고 불렀습니다만 어쨌든 당신은 나의 운명에 정말 커다란 영향을 주신 분이었으니까요. 전 지금 커다란 공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고와 강명을 기다리고 있는 분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저에게 아주 지독한 짓을 했답니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호기심에 가득 차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찬찬히 상대편을 뜯어보았다. 레바드킨 데이가 비록 술을 끊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균형이 잡힌 상태로 되돌아왔다고는 믿기가 어려웠다. 이런 고지라된 주정뱅이들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지리멸렬하고 얼빠진 마치 뭔가 해를 잇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기 마련이다. 비록 필요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 못지않게 허세를 부리고 교활한 꾀를 부리고 협잡을 일삼는다 할지라도. 대위, 내가 보기엔 자네는 이 4년 동안 조금도 변치 않은 것 같군. 전보다 다소 부드러운 말씨로 니콜라이는 이렇게 물었다. 보통 인간의 후반생은 전반생에 쌓아온 습관으로만 성립된다고들 하는데 과연 사실인 것 같단 생각이 드는군. 정말 고운한 말씀입니다. 당신은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하고 반은 야비하면서도 반은 진정 감동되어 대인은 소리쳤다. 그는 이런 경기를 무던히도 좋아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신 모든 말 속에 단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 이것은 당신께서 아직 페체르부르크에 계실 적의 일입니다. 비록 상식에 배치되는 일이 있더라도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거야 바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네. 그렇죠. 바보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일생 동안 경기만 뿌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한패들은 어떻습니까? 리프친이라든가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라든가 그 사람들은 과연 그와 비슷한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얼마나 나에게 가혹한 짓을 했던고. 그렇지만 대위, 자네는 어떻게 처신했지? 술에 취해서 한 겁니다. 게다가 저는 수많은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말끔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뱀처럼 다시 새로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 실은 유언장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써버렸습니다. 그거 참 진기한 얘기로군.
도대체 무엇을 남기려는 건가? 그리고 누구에게? 조국과 인류와 대학생들에게. 니콜라이 브세블로도비치, 저는 신문에 게재된 어느 미국인의 전기를 읽었어요. 그는 막대한 재산을 공장과 적극적인 과학에 그리고 자기의 유고를 대학생들에게 말하자면 그곳 대학에 기부한 연후에 살가 죽은 북에 붙이도록 했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그 북으로 미국의 국가를 연주한다는 조건부로 말입니다. 이런 북미 합중국의 사상과 비교하면 우리들은 난쟁이나 다름없습니다. 러시아는 자연의 장난이지 이성의 장난은 아닙니다. 예컨대 제가 일찍이 근무한 적이 있는 아크몰린스키 연대에다 제 살가죽을 기부하고 그것으로 북을 만들어 매일 부대 앞에서 러시아의 국가를 연주하도록 요청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시 이것은 자유사상이라 해서 살가죽은 차압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만 남겨주도록 제안했답니다. 저는 제 유고를 대학에 남겨줄 작정입니다. 단 거기 해골에다 영원히 잘못을 뉘우치는 자유사상가라는 글자를 새긴 표를 붙인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대인은 열뛰어가면서 짓거려댔다. 물론 그 미국인의 유언의 아름다움을 송두리째 믿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워낙 교활한 천성을 가진 친구였고 게다가 꽤 오랫동안 니콜라이 앞에서 어리깡대 노릇을 해왔던 터였으므로 거기에는 니콜라이를 무척이나 웃기고 싶어하는 속셈이 크게 움직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니콜라이는 웃음을 띄우기는커녕 오히려 묘하게 의심쩍은 듯이 물었다. 그러고 보면 자네는 생전에 유언을 발표해서 그것에 대한 보수를 받으려는 속셈이지. 그렇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니콜라이 브세블로도비치. 그렇다 해도 무방하잖아요. 하고 레바드키는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쳐다보았다. 사실 저의 운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은 시를 쓰는 일조차 그만두었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저의 시를 흥겹게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니콜라이 브세블로도비치, 기억하십니까? 저 술자석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저의 붓에도 종말이 왔습니다. 겨우 한 편의 시만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고골리가 최후의 소설을 쓴 것처럼 말입니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골리가 러시아란 나라를 향해 이 소설은 자기의 가슴 속에서 짜낸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쓴 것은 그야말로 절필입니다. 어떤 시인가? 만일 그 여자가 다리를 부러뜨렸다면 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대인은 바로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 시를 한없이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일종의 교활한 마음의 분열작용 때문에 예전에 니콜라이가 곧잘 그의 시에 흥이 나서 때로는 뱃살을 쥐고 웃던 사실을 마음속으로 좋아했던 것이다. 이같이 두 개의 목적이 동시에 달성되는 셈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제3의 목적도 잠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특별하고도 매우 간지러운 목적이었다. 다름이 아니다. 대인은 자기 시를 무대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무엇보다도 실책을 자각하고 있는 한 가지 점에 대해서 자기 변호를 기도했던 것이다. 만일 그 여자가 다리를 부러뜨렸다면, 다시 말해서 말에서 떨어진 경우를 말하지요. 아니, 꿈입니다. 니콜라이 브세블로도비치. 잠꼬대죠. 하지만 시인의 잠꼬대입니다. 사실은 언젠가 거리를 지나다가 말을 탄 미인을 만나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고 말았습죠.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의문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땐 어떻게 될까? 이를테면 지금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태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녀의 숭배자들은 죄다 꽁무니를 빼고 신랑감의 후보자들은 어딘지 자취를 감춰버린 겁니다. 갑작스럽게 아침 추위가 닥쳐와서 콧물을 훌쩍거릴 따름입니다. 그때 오직 한 사람의 시인만이 억눌린 심장을 가슴에 간직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바치게 될 겁니다. 니콜라이 브세블로도비치, 비록 이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는 있는 겁니다. 절대로 법률로 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는 제가 보낸 편지와 시를 읽고 화를 잔뜩 낸 겁니다. 당신까지도 화를 내셨다고들 말하던데 그게 정말입니까?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미덥지가 않더군요. 한낱 상상이 사람에게 해를 끼쳐준 데서야 말이 됩니까? 더욱이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여기에 리푸친이 관계했습니다. 보내는 것이 좋단 말이야. 그 누구든 인간은 통신의 특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하고 옆에서 부채질했기에 나도 편지를 띄웠던 셈이지요. 자네는 확실히 자기 자신을 그 여자의 구원자로 스스로 추천한 셈이군. 적들입니다. 적들. 적들의 꾀입니다. 그 시라는 걸 읽어보게. 하고 니콜라이는 혹독하게 말을 가로막았다. 잠꼬대죠. 온통 잠꼬대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허리를 꼿꼿이 펴고 한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시를 읊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그대, 뜻하지 않게 다리를 부러뜨렸더니 전보다 몇 갑절 눈부셔 졌노라. 전보다 한결 더 사랑을 느꼈노라. 열렬히 사랑에 빠진 사나이는. 아, 됐어. 그만두게. 니콜라이는 손을 내저었다. 저는 빼츠르부르크를 눈앞에 그려봅니다. 하고 레바드키는 마치 지금 막 시 따위는 꿈에도 읊은 사실이 없었던 양 재빨리 화제를 바꿨다. 저는 갱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은인이신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 당신은 노자를 마련해 주시는 일엔 싫다 하시지 않겠지요. 당신한테 희망을 걸어도 괜찮을까요? 저는 일주일 동안 태양처럼 당신을 기다려왔어요. 아니야, 안 돼. 미안하지만 돈이라곤 전혀 가진 게 없어. 그리고 무엇 때문에 자네에게 돈을 줘야 하는가? 니콜라이는 갑자기 화를 낸 것 같았다. 그는 간결하고 무뚝뚝한 어조로 대의의 모든 못된 행실, 만취, 거짓방언, 마리아 앞으로 보낸 돈의 낭비, 그리고 누이 동생을 수도원에서 강제로 빼낸 사실,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비열한 편지, 다리아에게 부정한 행동을 저지른 사실 등을 낱낱이 열거했다. 대위는 몸을 흔들기도 손짓을 해보이기도 항의하려고도 했으나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그때마다 고압적인 태도로 억누르는 것이었다. 자, 들어보게.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네는 시종 일가의 치욕에 관한 글을 쓰고 있지만 자네 누이가 스타브록인과 정당한 결혼을 한 게 도대체 무슨 치욕이었단 말인가. 그러나 그것은 비밀의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 비밀 결혼. 영원히 비밀 속에 매장된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만 가령 다른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그건 어떻게 된 돈이냐 하고 묻게 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속박을 받고 있어서 거기에 대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누이를 위해서도 일가의 명예를 위해서도 대단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대위는 언성을 높였다. 이것은 그가 즐겨 쓰는 테마이다. 그는 거기에 굳은 희망을 걸고 있었다. 아, 가엾게도 그는 그때 얼마나 무서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지 꿈에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극히 자세한 일상 다반사라도 얘기하듯이 가까운 시일 안에 때에 따라서는 내일이나 모레쯤 자기가 결혼하겠다는 사실을 일반 사람에게 공포하려고 한다. 경찰이나 사회 전반에 걸쳐 알릴 참이다. 따라서 일가의 치욕이니 아울러 보조금 문제도 자연히 소멸되고 말 거라고 고했다. 대위는 눈을 크게 부릅뜬 채 상대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니콜라이는 다시 한번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그 애는 미친 여자가 아닙니까? 적당한 처리를 강구해 놓았네.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겠지. 그래도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시겠어요? 아마 그럴지도 몰라. 그러나 이 일은 어디까지나 자네 알 바 아니자는가. 자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야. 왜 관계가 없습니까? 하고 대인은 소리쳤다.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물론 자네 따위는 우리 집엔 얼씬도 못하지. 그렇지만 저도 친척이 아닌가요? 그런 친척은 질색이야. 자, 이렇게 되면 말이야. 자네에게 돈을 줘야 할 필요가 어디 있겠나. 스스로 판단해보게.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자살행위를 하려는 것은 아니겠죠. 우선 세상에서 뭐라고 생각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자네의 세상이지. 나는 그때 술 취렴한 뒤 갑작스레 머리에 떠올라 술래기를 해선 거기서 그만져서 자네 누이 동생과 결혼했던 걸세.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일을 떳떳하게 공개하려는 걸세. 그것이 지금은 나에게 있어 위안이 되리라 믿고 있다네.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어조는 어딘지 특별하게 가혹했기 때문에 레바드키는 공포에 떨면서 그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의 일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건 농담이시겠죠, 니콜라이 부세볼로도비치. 아니야, 농담이 아니야. 그럼 마음대로 하시지요, 니콜라이 부세볼로도비치. 그러나 저는 당신의 말씀을 믿지 않겠어요. 저는 소송이라도 제기하겠으니까요. 대위, 자네는 형편없는 바보로군. 뭐라 해도 좋습니다. 저로선 그밖에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요. 하고 대위는 정말 어쩔 줄 몰라 했다. 옛날엔 뭐니 해도 그 애가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해서 구석자리 남아 잠잘 곳이 배당됐는데 지금 당신한테 버림을 받으면 도대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네는 빼째르부르크로 떠나서 뭔가 일생을 바꿔보겠다고 말하지 않았나? 아, 그렇지. 생각이 나는 김에 물어보겠는데 자네가 빼째르부르크로 가는 건 밀고를 위해서라고 들었는데 그게 정말인가?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판 보상으로 용서를 받으려는 심사인가? 대인은 입을 딱 벌리고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뜬 채 대답을 하지 못했다. 들어봐, 대위. 갑자기 무섭게 진지한 태도로 탁자 앞으로 몸을 굽히면서 스타브로기는 이렇게 말했다. 이때까지 니콜라이는 어딘가 모호한 태도로 얘기해왔으므로 광대 노릇에 꽤 경험을 쌓은 레바드킨도 바로 이 순간까지 정말로 자기 주인 나리께서 화를 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좀 농담을 하는지, 진정 결혼 발표 따위에 기괴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혹은 자기를 놀려대고 있는지 조금도 미덥지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니콜라이 부세볼로도비치의 심상치 않은 엄격한 얼굴 표정엔 상대편을 단호히 설복시키고 말겠다는 결심이 깃들여 있었으므로 대위는 등골에 소름이 쭉 끼침을 느꼈다. 여봐 대위, 귀담아 듣고 사실대로 말하게. 자네는 무엇인가를 밀고해버렸는가? 혹은 아직 안 한 건가? 닥치는 대로 무슨 짓인지 실제로 저질러버린 게 아닌가? 우물쭈물하지 말고 곧 대답해보게. 뭔가 하찮은 일로 묘한 편지를 띄운 게 아닌가? 아닙니다. 아직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위는 꼼짝도 않고 상대방을 바라보기만 했다. 생각조차 안 했다고. 자넨 거짓말을 하고 있어. 자네가 빼째르부르크로 몹시 가고 싶어 했던 것도 결국은 그것 때문일 거야. 만일 편지를 띄우지 않았다면 이 마을에 아무한테나 입을 놀리지 않았던가. 사실을 말하게. 나는 좀 들은 풍문이 있어. 술에 취한 김에 리푸친에게 변절한 리푸친 놈 같으니 내 속을 털어놓았더니 하고 가련한 대인은 기운 없이 중얼거렸다. 마음은 마음에다 그냥 두는 거야. 그런 머저리 같은 짓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만일 뭔가 생각이 있었다면 말끔히 마음속에다 그냥 간직해야 할 게 아닌가. 지금 이런 때 좀 똑똑하다는 사람은 그렇게 멋대로 짓거려대지 않고 잠자코 있는 법일세. 니콜라이 부세돌로비치 하고 대위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당신 자신은 아무 일에도 관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당신에 대해선 아무런 자네라고 해서 감히 자네의 돈주머니를 송사할 용기는 없겠지.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 잘 생각해 주세요. 잘 생각해 주세요. 대인은 자포자기가 되어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 4년 동안의 자기의 신세 이야기를 성급히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일에 휩쓸려 들어가면서 더욱이 줄하게 정신이 팔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일의 중요한 의의조차도 깨닫지 못한 바보 녀석의 어리석기 짝이 없는 푸념이었다. 그의 얘기에 의하면 빼째르부르크에 있을 때부터 처음에 단순히 친구들과 사귀는 우정으로서 대학생은 아니지만 사상에 충실한 대학생이라는 기분으로 열심히 그 운동에 몰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뭐가 뭔지 통 모르고서 다만 아무런 죄도 없이 여러 가지 종이 쪽지를 뿌리고 다니기도 했으며 한꺼번에 몇십 장이나 되는 뭉치를 남의 문 초인종 옆에 놓아두기도 했고 신문 대신으로 꾸겨가지고 던져놓기도 했으며 모자나 주머니 속에다 집어넣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로부터 돈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이라 했다. 그렇다 해도 저의 수입은 대강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2개의 현을 거쳐 각 군을 돌아다니며 온갖 너절한 종이 쪽지를 뿌리고 다녔다고 했다. 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 하고 그는 부르짖었다. 무엇보다도 저의 마음이 캥긴 것은 완전히 민법에 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법에 위배된다는 점입니다. 그 종이 쪽지엔 무엇이 인쇄되었는가 하면
다짜고짜로 건초거지 새수랑을 가지고 나오너라. 아침엔 빈털터리가 되어 나와도 저녁에는 부자가 되어 돌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라.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저는 소름이 끼쳤지만 그대로 뿌리고 다녔습니다. 또 별 생각도 없이 대여섯 줄의 삐라를 갑자기 러시아 전역에 퍼뜨렸죠. 한시 앞이 교회를 폐쇄하라. 신을 박멸하라. 결혼 제도를 철폐하라. 상속권을 박멸하라. 칼을 잡고 일어서라는 등 이런 것만 나열했습죠. 그 밖의 말들은 통 기억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5줄 안팎의 삐라 때문에 하마터면 잡힐 뻔했습죠. 어느 연대에서 장교들한테 몰매를 맞았지만 간신히 하느님 덕분으로 용서를 받았지요. 또 지난해에 꼬르바예프에게 프랑스에서 만든 위조 지폐 10루블짜리를 넘겨주었을 땐 정말 하마터면 체포될 뻔했어요. 천만다행으로 바로 그때 꼬르바예프는 곤드레 만드레로 취해 연못에서 익사했기 때문에 저의 죄가를 갈파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이곳 비루긴스키 집에서 부인네들의 사회적 자유를 선언했지요. 6월에는 또 군에서 다시 전단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뭐든지 또 시킬 작정인가 봅니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다짜고짜로 저를 붙잡고 자네는 뭐든지 시키는 대로 복종해야 한다고 일러주더군요. 그는 오래전부터 저를 협박해 왔어요. 그런데 지난 일요일에 저를 괴롭힌 것은 정말 지나쳤어요. 니콜라이 부세둘로비치, 저는 노예입니다. 저는 구더기입니다. 하지만 신은 아닙니다. 이것이 시인 제르잡인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저의 수입으로 말하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시종 흥미있게 듣고 있었다. 내가 전혀 몰랐던 얘기가 많군 하고 그는 말했다. 물론 자네에겐 별의별 일도 다 일어났겠지만 헌데 말일세.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다. 원한다면 그 친구들에게 어느 친구인지 알겠지.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때? 리프치는 엉터리 같은 소리를 짓거렸다. 사실은 스타브루긴에게도 뒤가 깨끗이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밀고 한다면 협박해서 좀 더 돈을 뜯어내자는 심산이었다고 말이야. 알겠나?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 젊으신 날이 정말 저의 몸에 그런 위험이 다가서고 있나요? 저는 그것을 물어보려고 당신만 기다렸어요.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빙긋 웃었다. 그들은 비록 내가 노자를 마련해 준다 해도 결코 자네를 빼쭈르부르크로 보내지는 않을 걸세. 아, 이젠 마리아 찌모페예브나에게 가볼 시간일세. 그리곤 의자에서 일어섰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 마리아 찌모페예브나의 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야 내가 여러 차례 얘기한 대로지. 그럼 그게 정말입니까? 아직도 자넨 믿지 않나? 그렇다면 당신은 낡아 떨어진 신짝을 버리듯이 저를 차버릴 셈입니까? 자, 어떻게 한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웃었다. 그쯤 하고 나를 놓아주게나. 제가 문 밖에 서 있게 해주지 않으시렵니까? 방이 자그마하기 때문에 혹시 누가 엿듣지 않나 하고 말입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군. 그럼 입구에 서 있게나. 제 우산을 제가 감히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습니까? 하고 대인은 입에 사탕 발림을 했다. 누구든 우산만한 값어치는 있는 거야. 당신은 한마디로 인권의 최소한을 갈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계적으로 입을 움직일 따름이었다. 그는 오늘 밤 소식으로 완전히 풀이 죽어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입구로 나가서 우산을 펴들자 곧 그의 변하기 쉬운 가볍고 간사한 머릿속에는 또다시 그 요란함이 가라앉는 마음의 움직임이 고개를 쳐들었다. 저 친구는 교활한 짓을 해서 나를 속이려 드는 거다.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겁낼 것 없다. 오히려 그쪽에서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다. 만일 교활한 짓을 해서 나를 속이고 있다면 그 골탕 먹이는 일의 초점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의문이 그의 머릿속에서 명멸했다. 결혼 발표 따위는 마치 바보 같은 소리처럼 여겨졌다. 더욱이 그처럼 당도한 짓을 잘하는 사람이니 무엇을 꾸며댈는지 누가 알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살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나 저 일요일의 치욕적인 사건 때문에 자기 스스로 겁을 집어먹었다면, 더욱이 여태까지 가져보지 못한 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면 어떨까? 그렇지.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곳까지 달려와서 공포임내하고 사람을 속이려 드는 거지.
말하자면 내가 직거래될까봐 두려워서 말이지. 어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네, 레바드킨. 자기가 공개하려 했다면 뭐 때문에 이 밤중에 더구나 남의 눈을 피해서 찾아왔겠나. 가령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지금이다. 바로 이 시간인 것이다. 이 3, 4일간이 무서운 거다. 어이, 실수하면 안 된다, 레바드킨. 표투르 스테파노비치를 믿기로 해서 나를 협박하고 있는 거다. 방심하면 큰일이야. 오, 방심하면 큰일이야. 아니, 방심할 수 없다.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다. 어쩌자고 리프친 놈한테 죄다 짓거리고 말았는지. 도대체 이 악당들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여태껏 한 번도 알아낼 수 없단 말이야. 또 5년 전처럼 슬쩍슬쩍 일을 시작한 모양이지. 하기야 사실 내가 누구에게 밀고 한단 말인가. 바보같이 누구한테 편지를 띄우지 않았나 하고. 그렇다면 바보인 채 편지를 띄워도 무방하다는 소리군. 경우에 따라선 지혜를 부어주는지 몰라. 자네가 빼쪼르부르크로 가려는 것은 그 때문이지 하고. 제기랄 것, 나는 다만 꿈에 보았을 뿐인데 그 녀석이 해몽을 해줬단 말이야. 마치 그 자신부터가 가라고 가볍게 등을 밀고 있는 것만 같단 말이야. 이것은 확실히 둘 중에 하나다. 너무 농담을 짓거려댔기 때문에 겁이 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나더러 죄다 밀고 하라고 조종하는 건지 둘 중 하나임에 틀림없단 말이야.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이야. 레바드킨, 실수 없도록 하게. 그는 너무 골똘히 생각했기 때문에 엿듣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그러나 엿듣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경계는 두꺼운 한짝 문으로 꽉 닫힌 데다가 얘기 소리도 너무 작아서 분명치 못한 소리만이 새어나올 뿐이었다. 대위는 침을 탁 뱉고 또 궁리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는 밖으로 나와 휘파람을 불었다. 2. 마리아 찌모페예브나의 방은 대위가 점령하고 있는 방에 비하면 2배가량이나 더 컸다. 그러나 가구들은 마찬가지로 도끼로 자른 것처럼 조잡했다. 그래도 긴 의자 앞에 있는 탁자에는 화려한 빛깔의 책상보가 씌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불이 켜 있는 램프가 놓여 있었다. 방바닥은 전부 아름다운 양탄자를 깔았고 침대는 방 전체 길이만큼이나 되는 긴 초록색 커튼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 밖에도 탁자 옆에는 커다랗고 푹신푹신한 안락의자가 한 개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 위에 앉지 않았다. 방 한 구석에는 먼저 살던 집에서와 같이 성상이 놓여 있고 그 앞에 등명이 켜져 있었다. 탁상 위에는 꼭 소용되는 물건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트럼프, 손거울, 노래책, 게다가 버터가 든 과자빵까지도. 그 밖에 울긋불긋한 색칠을 한 그림책이 2권 있었다. 하나는 통속적인 여행담에서 발췌한 것으로 어린이들의 읽을 거리를 위해 편찬된 것이고 또 하나는 가벼운 교훈적인 것으로 주로 옛 기사들의 얘기를 모은 욜가와 학교의 교재를 위해 만든 것이었다. 그 밖에 각종 사진이 붙어있는 앨범도 있었다. 과연 대위가 말한 대로 마리아 찌모페예브나는 손님의 내방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니콜라이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는 긴 의자에 무명베개에 기대서 반쯤 옆으로 누워 잠들어 있었다. 방문객은 살그머니 손을 뒤로 돌려 문을 닫자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잠든 여자를 굽어보기 시작했다. 마리아가 모양을 내고 있었다는 것은 대위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녀는 지난 일요일에 바르바라 부인 집으로 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바로 그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털도 뒤통수에다 작은 매듭으로 잡아매었고 길고 여인 목을 그때와 마찬가지로 드러내놓고 있었다. 바르바라 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검은 숄은 정성껏 접어서 긴 의자 위에 놓아두었다. 변함없이 그녀는 짙게 분을 바르고 루즈를 칠했었다. 니콜라이가 들어와서 1분도 채 못 돼서 마리아는 자기 몸에 부어진 남자의 시선을 느끼기라도 한 듯이 벼랑간 눈을 크게 뜨고는 재빨리 몸을 가누었다. 그러나 손님의 마음속에도 뭔가 기괴한 일이 일어났음이 분명했다. 그는 여전히 문 옆 한자리에 우두커니 선 채 꼼짝도 않고 뚫어질 듯한 눈초리로 묵묵히 그리고 집요하게 그녀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마 이 시선이 도에 지나치리만큼 엄격했는지 모르나 혹은 그 시선 속에 혐오의 빛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여자의 놀라움을 즐기는 듯한 심술궂은 표정이 떠올랐는지 어쨌든 무엇을 기대하는 듯한 1분간이 지났을 때 이 가련한 여자의 얼굴에는 갑자기 극심한 공포의 빛이 떠올랐다. 그리고 한 줄기 경련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가자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번쩍 들어올렸다. 그러자 꼭 겁을 집어먹은 어린애처럼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조금만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그녀는 소리내어 엉엉 울음을 터뜨렸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손님은 제정신으로 돌아갔다. 일순간에 그의 얼굴은 일변했다. 그는 무척 다정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며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용서해요, 마리아 찌모페예브나.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잠든 당신을 그만 놀라게 했나 보군요. 하고 손을 내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상냥한 소리의 울림이 그 효과를 나타냈다. 그녀는 무엇인가 생각해내려고 애쓰는 것처럼 겁먹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기는 했지만 공포의 빛은 완전히 가시고 말았다. 그녀는 두려운 듯 두 손을 내밀었다. 이윽고 겁먹은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공장님. 어딘가 이상야릇한 눈초리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속삭였다. 아마 나쁜 꿈이라도 꾸었나 보군요. 하고 그는 한결 더 다정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며 말을 계속했다. 제가 그 일을 꿈에 본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아셨나요? 이렇게 말하고는 그녀는 벼랑간 또다시 몸을 부르르 떨며 몸을 뒤로 젖혔다. 그리고 자기 몸이라도 지키려는 듯 한 손을 앞으로 뻗은 채 울상이 되어버렸다. 고정해요. 이젠 됐어요. 뭐 두려울 게 있어요. 아직도 나를 몰라보겠어요. 하고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그녀를 달랬다. 그러나 이번은 한동안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 빈약한 머릿속에 여전히 고통스러운 의욕과 무거운 상념을 담은 채 어떠한 생각에 미치려고 발버둥거리면서 말없이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을 아래로 내리깔았다고 생각되면 돌연 모든 것을 단숨에 포착하려는 듯한 눈초리로 힐끗 상대방을 훑어보는 것이었다. 이윽고 아주 진정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결심한 듯했다. 제발 부탁하지만 제 옆에 앉으세요. 나중에 당신 얼굴을 잘 바라볼 수 있게 말이에요. 하고 분명히 어떤 새로운 목적을 생각해낸 듯 그녀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놓으세요. 당신의 얼굴을 쳐다보지는 않을 테니까요. 아래를 내려다 보겠어요. 그러니 당신도 제가 청할 때까지는 저를 쳐다보면 안 돼요. 자, 앉으세요. 하고 그녀는 재촉까지 하면서 덧붙였다. 새로운 감정이 점점 격하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는 것 같았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앉아서 기다렸다. 꽤 오랜 침묵이 흘러갔다. 난 어쩐지 이런 모든 일이 참으로 이상하게만 느껴지는군요. 갑자기 그녀도 까다롭고 결백한 말투로 중얼거렸다. 정말 나쁜 꿈에서 허위적거렸지만 어째서 당신이 그런 모양으로 저의 꿈에 보일까요? 자, 이제는 꿈 얘기는 그만둡시다. 하고 그는 그녀가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 쪽으로 돌아앉으면서 애가 타듯이 이렇게 말했다. 정과 같은 표정이 그의 눈 속에서 다시 번쩍이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여러 번이나 그의 얼굴을 몹시 쳐다보고 싶어 하면서도 끈덕지게 억제하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들어보세요, 공장님. 하고 그녀는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네, 들어보세요, 공장님. 뭐 때문에 당신은 외면하는 거요? 왜 나를 쳐다보지 않소? 이런 코미디를 무엇에 쓸 셈이요? 그는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녀는 이 말이 전혀 귀에 들어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들어보세요, 공장님. 그녀는 세 번째로 불쾌하고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되풀이했다. 당신이 그때 마차 속에서 우리의 결혼을 공포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젠 이것으로 비밀이 끝장나는가 보다 하고 무척 두려워했답니다. 지금은 통 아무것도 종잡을 수 없지만 저는 줄곧 생각했고 또 제 눈으로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자라는 걸.
몸을 곱게 단장한다든가 손님을 접대하는 일은 물론 할 수 있겠지요. 차대접에 손님을 초청하는 일 같은 거야 그리 어렵지 않겠죠. 특히 하인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역시 곁눈질을 하면서 묘한 눈초리로 두리번거릴 거예요. 저는 일요일 아침에 그 집에서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그 예쁜 아가씨는 줄곧 나만을 보고 있었어요. 특히 당신이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더했어요. 참, 그때 들어오신 건 당신이었죠. 또 그 아가씨의 어머니께서는 우스운 상류사회의 노부인이더군요. 집에 레바드킨도 보통으로 하지 않았지요. 저는 웃음을 참느라고 시종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거기 천장은 모양이 좋아 안성맞춤이었죠. 그이의 어머니는 꼭 수도원 원장에 어울리고요. 저는 그 여자가 무서워요. 비록 그분은 까마쇼를 주긴 했어도. 그때 그 여인네들은 한결같이 생각이 미치지 않는 방향에서 저를 시험해 보았죠. 저는 별로 화를 내지 않았지만 그때 마냥 앉아 있으면서 어쩐지 이 여인네들의 친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야 물론 백작 부인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정신적인 자격뿐이겠지요. 그건 집안일을 할 하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외국의 길손들을 접대하려면 무엇인가 사교적인 애교도 있어야죠. 하지만 어쨌든 일요일에 그 여인네들은 저를 절망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다샤 한 사람만이 천사 같은 여자더군요. 저는요, 그 여인네들이 저에게 대한 경솔한 말을 끄집어내서 그 일을 슬프게 하지 않을까 몹시 두려웠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니콜라이는 입을 실룩거렸다. 하지만 그분이 저의 일 때문에 좀 부끄럽게 생각한데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도 이런 경우는 늘 수치스럽다는 것보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편이 이기니까요. 물론 그것도 사람 나름이죠. 차라리 제가 그분을 불쌍히 여겨야지 그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길 염두도 못 낸다는 것을 그이는 알고 있어요. 당신은 그 여자들에게 대단한 모욕을 느낀 것 같군. 마리아 치모페예브나. 누구? 제가요. 천만에. 그녀는 순진한 웃음을 띄웠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 그때 당신들 모두를 바라보고 있었죠. 당신들은 죄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말다툼만 하고 있었죠. 서로 모이긴 하나 진심으로 마음을 털어놓고 웃을 줄은 모르더군요. 그렇게 부유하면서도 즐거움이라곤 적더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 싫어지는군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아무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만 저만 빼놓고는. 남한테서 들은 얘기지만 당신은 나 없을 때 오빠하고 단둘이서 생활하는데 몹시 어려웠다면서. 아이 참, 누가 당신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엉터리예요. 지금이 훨씬 더 싫어요. 지금은 좋지 않은 꿈만 꾸고 있어요. 좋지 않은 꿈을 꾸게 된 건 당신이 이곳에 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정말이지 당신은 뭐 때문에 또 나타났어요? 제발 들려주세요. 당신은 다시 한번 수도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옳지. 저는 그분들이 수도원으로 가라고 권할 줄 미리 짐작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수도원은 참 진귀하더군요. 그런데 왜 제가 그런 곳으로 가야 하죠? 뭐 때문에 지금 새삼스럽게 거길 들어가야 하죠? 지금 저는 정말 외톨이에요. 세 번째의 생활을 시작하기엔 때가 너무 늦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된 셈인지 몹시 화를 내고 있군요. 나의 사랑이 없어지면 어떨까 하고 두렵지 않소. 당신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아요. 전 오히려 저 자신이 누굴 사랑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녀는 사뭇 경멸하는 듯이 엷은 웃음을 입가에 띄웠다. 저는 분명히 그이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불쑥 그녀는 혼잣말로 이렇게 덧붙였다. 다만 무슨 잘못인지 그것만 모르겠어요. 항상 이것이 마음에 걸려요. 언제나 이 5년 동안을 밤낮 없이 그분한테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나 하고 그것만 걱정했어요.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그분에 대한 저의 커다란 잘못을 열심히 생각하곤 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이 진실임을 알아냈어요.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다는 거요?
다만 그이 쪽에서 무슨 일이 있지 않나 하고 마음이 통 놓이질 않아요. 상대편의 질문에는 대답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녀는 계속했다. 그래도 그이는 그런 친구들하고는 어울릴 수 없을 거예요. 백작 부인은 비록 저를 마차에다가 태워주셨지만 저를 기꺼이 잡아먹으려 들 거예요. 누구 할 것 없이 죄다 한패인 걸요. 하지만 그이마저 그럴까요? 그이마저 마음이 변했단 말인가요? 그녀의 턱과 입술이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여봐요. 당신은 7개의 사원에서 저주를 받은 그리시카 오토레피예프의 얘기를 읽으셨나요?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잠자코 있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당신에게로 돌아앉아서 당신을 쳐다보겠어요. 하고 갑자기 결심한 듯 말했다. 당신도 몸을 돌리고 저의 얼굴을 쳐다보세요. 뚫어지게 말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요. 나는 벌써부터 당신을 쳐다보고 있어요. 마리아는 열심히 바라보면서 말했다. 당신은 몹시 뚱뚱해지셨군요. 그녀는 또 뭔가 말하고 싶어 했으나 갑자기 또 전과 같은 놀라움이 순간적으로 그녀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녀는 또다시 손을 앞으로 쳐들면서 한 발자국 뒤로 휘우뚱했다. 아니, 왜 그래요? 거의 분노의 발작을 느끼면서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이렇게 소리쳤다. 그러나 이 놀라움도 일순간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의심쩍고 기분 나쁜 기묘한 미소로 급히 바뀌었다. 제발 공장님, 잠시 일어나서 이리로 들어와 주시지 않겠어요? 하고 그녀는 돌연 과당성 있고 뚜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와 보라고.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요? 저는 이 5년 동안 그이가 어떻게 들어오실까 그것만을 항상 마음에 그리고 있었어요. 자, 어서 일어나서 저쪽 방으로 가서 문 뒤에 숨어 계세요. 저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채 손에 책을 들고 이대로 앉아 있을래요. 이때 당신이 5년간의 여행을 마치고 불쑥 방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것이 어떤 모양인지 보고 싶어요.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마음속에서 혼자 이를 갈면서 무엇인가 분명치 못한 말을 중얼거렸다. 좋아요. 하고 그는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면서 말했다. 제발 마리아 찌모페예브나 내 말을 들어봐요.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주의를 집중해봐요. 당신은 아주 미치진 않았으니까요. 그는 참다 못해 그만 터뜨리고 말았다. 내일 나는 두 사람의 결혼을 공개할 참이요. 당신은 결코 대골 같은 집에서 사는 건 아니오.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당신은 평생 나와 함께 살아갈 마음이 있소. 그것도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진 스위스 산중에서. 그곳에 장소가 하나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결코 당신을 버리거나 정신병원에 넣거나 하지 않겠소. 나도 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돈이 있으니까요. 당신 옆에는 하녀 한 사람이 딸릴 거요. 그러므로 당신은 일하지 않아도 좋아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 될 수 있는 한 다 마련해 주겠소. 기도를 드려도 좋고 어딘가 마음에 드는 곳에 나가봐도 좋겠지요. 어쨌든 하고 싶은 대로 해주겠소. 당신을 건드리지도 않으리이다. 나 역시 그곳에서 평생 움직이지 않을 셈이요.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하고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당신이 원한다면 저 빼제르부르크의 뒷골목 집에서처럼 매일 저녁 당신 얘기를 들어도 좋아요. 또 당신이 원한다면 책을 읽어드릴 수도 있소. 그러나 그 대신 평생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곳은 쓸쓸한 곳이요. 가고 싶어요. 결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후회하거나 눈물이나 원망으로 나를 괴롭히지는 않겠지요. 그녀는 예사롭지 않은 호기심을 가지고 쭉 귀담아 들은 다음 한동안 묵묵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저에겐 그 모든 것이 있음직한 얘기 같지 않아요. 마침내 그녀는 우스꽝스럽다는 듯이 까다로운 말투로 입을 열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40년을 그 산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녀는 웃었다. 별 수 없군. 40년 동안 살아갑시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얼굴을 찌푸렸다. 나는 무슨 일이 있든 가지 않겠어요. 나와 같이 가도. 당신이 누군데 내가 당신하고 함께 가요. 이런 사람과 40년 동안이나 산속에 앉아 있다니 그건 참 귀찮은 일이군. 참으로 요즘 사람들은 속이 편한가 봐. 점점 너그러워지는가 봐.
아냐, 매가 올빼미로 되고 말다니 그런 일은 있을 리가 없어. 나의 공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녀는 의기양양하여 자랑스러운 듯이 고개를 쳐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낀 것 같았다. 왜 당신은 나를 공작이라고 부르는 거요?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소? 하고 그는 재빨리 물었다. 뭐요? 당신은 공장님이 아니에요. 한 번도 나는 그런 신분이었던 적이 없소. 아, 어쩌면. 하고 그녀는 두 손뼉을 마주쳤다. 그의 적들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는 각오했지만 이렇게 뻔뻔스러우리라고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어요. 도대체 그이는 살아있나요? 하고 그녀는 이미 전우를 읽고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에게 대들면서 소리쳤다. 내가 그이를 죽인 건 아니냐? 고백해봐. 나를 누구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군. 하고 그는 일그러진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이미 그녀를 위협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대체 너는 누구냐? 어디서 날아들어왔어? 내 가슴은 이 5년간 모든 음모를 밑바닥까지 예감하고 있었어. 나는 아까 여기에 앉아서 이 눈먼 올빼미가 뭐 때문에 들어왔을까 하고 깜짝 놀랐어. 이봐, 너는 레바드킨보다 연극이 서툴러. 졸렬한 어릿광대야. 백작 부인에게 나의 안부를 전하고 앞으로 너보다 좀 더 훌륭한 놈을 보내달라더라고 일러라. 너는 그 여자에게 고용됐지. 말해봐. 그 여자의 자비심 덕분으로 너를 부엌에 있게 했지. 나는 너희들의 장꾀와 속임수를 훤히 보고 있어. 너희들 한패들을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는 그녀의 팔과 팔꿈치 위를 꽉 붙잡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마주대고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닮았군. 너는 꼭 닮았어. 아마 그의 친척이 될지도 모르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 다만 나의 그이는 분명히 훌륭한 매며 공작이지. 그런데 너는 올빼미이며 장사치란 말이야. 나의 그이는 마음만 내키면 하느님께 머리를 수그릴 수도 있으며 또 마음만 뒤틀어지면 쳐다보지도 않을 사람이지. 너는 샤투시카에게 딱이라도 얻어맞을 따위 인간이지. 샤투시카 그분은 사랑스러운 사람이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지. 집에 레바드킨이 얘기해 주었어. 게다가 어째서 너는 방 안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 그때 누가 너를 위협했어? 내가 마룻바닥에 넘어졌을 때 너는 나를 일으켜 주었어. 그때 너의 비열한 얼굴이 내 눈에 들어오자 마치 구더기가 내 가슴 속으로 기어 들어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아니야. 그이가 아니야. 그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나의 매는 결코 그따위 귀족 아가씨들 앞에서일지라도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는 않을 거야. 아, 어쩌면 좋아. 나는 5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어딘가 저 산 너머에 나의 매가 살고 있어. 하늘 높이 날아다니며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만을 하고 있었어. 말해봐. 이 가짜 공작. 너는 돈을 많이 받고 온 거지? 엄청난 돈에 눈이 어두워서 승낙한 거지? 나는 너한테 동전 한 입도 주지 않겠어. 하하하. 에이, 이 백치야. 한층 더 강하게 여자의 손을 꽉 누르면서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분을 못 이겨 이를 갈았다. 저리로 썩 꺼져라. 가짜 공작. 하고 그녀는 명령조로 외쳤다. 나는 공장님의 아내야. 너의 칼 따위는 무섭지도 않아. 칼? 그래, 칼. 너의 호주머니 속에는 칼이 있어. 너는 내가 잠들었으리라 생각하지만 나는 다 보고 있었어. 아까 방 안에 들어오자 너는 칼을 빼들었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불쌍하게도 너는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이렇게 외치곤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여자를 자기로부터 떼밀었다. 그는 앞뒤를 가노볼 겨를도 없이 소스라쳐 달려나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금세 일어나서 절뚝거리며 그의 뒤를 날쌔게 쫓아갔다. 그리고 어느 틈엔가 입구까지 달려나온 그녀는 어리둥절한 레바드킨의 가슴에 저지된 채 찢어지는 듯한 웃음이 뒤섞인 쨍쨍 울리는 소리로 니콜라이의 뒤로부터 밖의 어둠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리슈카 오트레피에프, 악마. 4. 칼. 진창과 흙탕 속을 되는 대로 성큼성큼 뛰어가듯이 걸어가면서 그는 걷잡을 수 없는 증오의 감정에 사로잡혀 이렇게 되뇌었다.
때로는 커다랗게 미친 듯이 껄껄대고 싶은 강한 충동을 이기지 못하긴 했으나 웬일인지 열심히 웃음을 쭉 눌러버렸다. 바로 아까 폐지가와 만난 그 다리 위, 바로 그 장소까지 왔을 때 그는 비로소 제 자신으로 돌아갔다. 역시 폐지가가 거기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도 그의 모습을 보자 모자를 벗어들고 유쾌한 듯 이빨을 드러내 보이면서 곧 무엇인가 활달하게 중얼대기 시작했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처음엔 멈추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걸음을 계속하였다. 더욱이 뒤를 어정어정 따라오는 불황자의 말에 한동안은 아예 귀를 빌려주지도 않았다. 그러나 벼랑간 그는 어떤 상념에 자극되어 오싹했다. 즉 이 사나이를 깨끗이 잊고 있다는 생각이었다. 칼 하고 쉴 새 없이 마음속에서 되뇌일 동안 전혀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돌연 불황자의 멱살을 잡고 이때까지 쌓이고 쌓인 분노의 감정을 일시에 쏟구치려는 듯한 기세로 힘껏 그를 다리 판대기에다 꽉 내리쳤다. 이쪽은 처음 일순간 싸울 태세를 취했으나 다음 순간 니콜라이가 자기에게 덤벼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생긴 순간적인 마음의 움직임에 불과하고 사실 상대편의 완력에 비하면 자기 힘은 정말 하찮은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얌전하게 자기를 억제하고 말았던 것이었다. 교활한 불황자는 무릎을 꿇은 채 내동댕이 쳐졌으나 팔꿈치로 뒤틀어진 허리를 받치면서 자기 몸 위에 어떤 위험이 닥쳐오리라는 생각 따위는 아예 없는 듯이 태연자약하게 대단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자기 목에 감고 있던 따뜻한 목도리를 왼손으로 풀어헤치며 탈옥수의 두 손 뒤로 묶으려 했으나 웬일인지 갑자기 그 손을 놓고 저만큼 밀쳐버렸다. 순간 이쪽은 튕기듯이 일어나선 잽싸게 뒤돌아섰다. 구두방에서 쓰는 짧고 널찍한 단검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순간 그의 손에서 번쩍거렸다. 칼을 집어치워. 치우지 못해. 빨리. 치우지 못해. 하고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초조하게 손짓을 하면서 명령했다. 그러자 단검은 손에 나타났을 때와 똑같이 순간적으로 손에서 사라졌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다시 묵묵히 뒤로 한눈을 팔지 않고 곧장 자기 갈 길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끈덕진 불황자는 여전히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아니, 이번에는 전처럼 짓거려대지 않고 공손하게 일보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었다. 이런 모양으로 두 사람은 다리를 건너고 강 기슭으로 나왔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접어들어서 역시 좁고 긴 쓸쓸한 골목으로 빠져나갔다. 이 골목은 아까의 보고야 블렌스카야 거리보다도 훨씬 시내로 들어가기에는 빠른 지름길이었다. 이봐, 자네가 최근에 이곳 군의 어느 교회로 도둑질하러 들어갔다는 얘기는 사실인가? 하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물었다. 사실은 저는 처음에 기도를 드릴 생각으로 교회에 들렀었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말투로 불황자는 침착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 침착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위험 있는 태도였다. 아까까지의 다정하고 추근대는 면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이유 없이 모욕받으면서도 그 모욕을 잊어버릴 만한 그런 도량을 가진 진지한 사무가다운 태도가 엿보이는 것이었다. 정말 하느님의 인도로 그곳으로 들어갔을 때는 하고 그는 말을 계속했다. 아, 고마워라. 천국과 같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의지할 데 없는 저의 신세 때문에 일어난 거죠. 이 세상에서는 남의 도움 없이는 정말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날이 헛고생을 한 셈이죠. 나쁜 짓을 해서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셨죠. 사제의 혁대에다가 향로, 뭐뭐 해서 겨우 11루블밖에 벌지 못했습죠. 니콜라이 성자의 아래턱이 순 은재라고들 하지만 도금한 거라서 한 푼의 값어치도 없다고 얘기하더군요. 자네는 숙직하는 사람을 찔러 죽였다지. 그건 말씀입죠. 숙직원과 함께 깨끗이 해치운 거죠. 그리고 나서 동이 틀 무렵 강가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었죠. 누가 자루를 짊어지고 가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슬쩍 죄를 범한 거죠. 저는 그의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준 셈이죠. 실컷 살인하고 실컷 도둑질하게나.
표투르 스테파노비치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죠. 꼭 같은 말투로 저한테 충고했습죠.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는 노랭이인데다가 아주 매정한 분이니까 말이죠. 게다가 흙으로 빚어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느님을 반푼어치도 믿으려 들지 않는답니다. 뭐든 심지어는 한 마리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자연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라고 말씀했습죠. 하지만 저희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은 인정 많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도 통 이해 못하고 있습죠. 그분에게 뭘 좀 얘기해 주려고 하면 마치 시냇물이라도 바라보는 양 같은 태도니 정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죠. 그런데 말씀입죠, 날이. 방금 찾아뵙던 레바드킨 데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필리포 분의 집에 살고 있을 적부터 걸핏하면 밤새도록 문을 마냥 열어둔 채 죽은 사람처럼 술에 골아떨어져서 자질 않겠어요. 그런데 그의 어느 호주머니에서나 돈이 마구 마룻바닥에 굴러 떨어지고 있습죠.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죠. 어쨌든 우리들과 같은 인생은 보살펴주는 사람 없이는 별 도리가 없으니까 말입죠.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그럼 밤중에 거길 들어갔나? 들어갔습죠. 그러나 이건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럼 왜 자네는 그를 죽이지 않았지? 머릿속에서 수판을 놓아보고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겠다고 결심했습죠. 왜냐하면 100이나 150루블의 돈은 언제라도 가질 수 있다는 게 확실해진 이상 좀 더 기다려서 1000이나 1500루블의 돈을 손에 넣을 기회를 놓칠 수 있느냐고 생각했습죠. 저는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죠. 레바드킨 대위는 항상 술이 곤드레 만드레 하면 아마 나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을 했습죠. 그러니 어느 요리집이든 누추한 선술집이든 그가 이런 일을 떠들어대지 않은 집이라곤 이 마을에 한 집도 없을 정도였습죠. 그래서 저도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리께 모든 희망을 걸게끔 되었습죠. 나리, 전 친아버님이나 형님처럼 생각해서 나리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 따위의 귀에는 절대로 이 말이 들어갈 리 만무합죠. 아니, 어떤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으렵니다. 그러니 나리, 3루블만 선심을 써주시지 않으렵니까? 정말로 이젠 제 마음의 수수께끼를 풀어주시고 다시 말해서 제가 진정 진실을 깨닫도록 해주시지 않으렵니까?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놈들은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는 법입죠.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커다란 소리로 껄껄대며 웃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잔지폐로 50루블가량 들어있는 돈지갑을 꺼내자 그 다발에서 한 장을 빼서 불황자에게 던져주었다. 그리고 한 장, 또 한 장. 폐지가는 날아가는 돈을 잡으려고 허둥댔다. 지폐들은 한우작거리며 흙탕 속으로 떨어졌다. 폐지가는 연방 소리를 지르며 지폐의 뒤를 쫓아다녔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이윽고 한 다발의 돈을 다 뿌려주었다. 그러자 역시 껄껄대며 혼자 골목길을 총총히 걸어갔다. 불황자는 뒤에 남아서 진흙 속을 기다시피 돌아다니면서 바람에 날려 흙탕 속에 떠있는 지폐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 꼬박 1시간 동안이나 어둠 속에서 이크나 하고 끊어졌다 이어졌다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